예, 지금 이 대보 부모 운중 석탑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요 마당에 나가면은 그 석탑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석탑은 이 마산 포교당의 역사와 함께한 굉장히 중요한 석탑입니다. 이 석탑에 먼저 역정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탑의 건립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포교당의 초대 주지를 지내셨던 이 경봉 스님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봉 스님은 이 1906년 8월에 모친께서 이제 별세를 하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병으로 별세를 하시게 되는데요. 아마 이 모친의 별세가 스님의 출가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에 이 모친의 죽음을 한 10개월 정도 아주 비통한 시간을 보내면서 슬퍼하다가 이제 통도사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통도사 출가를 해서 본격적인 이제 승려 생활을 하다가 이 마산 포교당으로 이제 오시게 초대 주지로 오시게 됐던 것이 바로 1917년에 바로 이제 이 주지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주지로 부임한 이후에 뜻밖의 이곳에서 아주 귀한 분을 만나서 친분을 쌓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리아 방성대곡을 썼던 위암 장지현 선생을 이곳에서 만나면서 아주 격의 없이 지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아마 이 대보 부모 운중 석탑의 건립에 있어서 이 장지현 선생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석탑은 보시는 바와 같이 1918년 8월 17일 음력입니다. 8월 17일 날 낙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석탑 옆에 지금 인물이 당시 주지를 지내셨던 바로 경봉 스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이 지금 기록물이 없어졌는데요. 이때 당시에 같이 건립된 석비에 따르면 이 탑에 자세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고, 이 석비의 시작에 보면 이 석탑의 건립에 대한 이유를 아주 상세히 적고 있는데, 부모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석탑을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모의 은혜를 이렇게 갚기 위한 석탑으로서 건립된 것은 이 석탑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문의 제일 말미에 보면 이 석탑의 건립에 있어서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증명 비고, 그리고 당시에 통도사 주지였던 구화 스님의 이름과 당시에 이 석탑의 장인으로 참여했던 2명의 사람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 2명은 모두 일본인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이 똑같이 야마자키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서로 봐서 아마 친인척 관계나 형제 관계가 아닌가라고 지금 현재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석탑이 건립되고 나서 1919년 위암 장지현 선생은 이 석탑의 건립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글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 석탑 건립 때 이 석탑에 봉안됐던 봉안물을 쭉 명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불상항구, 그리고 수정, 상량문, 그 다음에 동참록을 비롯한 각종 경전들을 넣었는데, 그 경전은 12종 30축의 경전들을 넣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이 석탑은 사리를 봉안하지 않는, 그리고 즉 다시 말하면은 이 경전을 넣는 지제탑
탑이라고 하는, 이제 보통 경전에서는 사리를 넣는 탑과 사리를 넣지 않는 탑을 구분해서 이 명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리를 넣지 않는 이 지제탑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이 더 남아 있는데요. 이 사진은 그 경봉 스님이 머무르셨던 통도사 극락암에 있는 그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보면, 이 뒤에 보면은 그 마산 포교당 보탑 낙성식회라고 하는 이 현판이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당시 신도님들을 모아놓고 이 석탑의 낙성식을 별도로 아마 가졌던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석탑의 건립 시기가, 그러니까 준공했던 시기가 이 9월달 중순이, 이게 9월달 중순이 좀 덥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의 복장을 보면 굉장히 좀 추워 보이죠. 그리고 왜 겨울에 이렇게 목도리 이렇게 보온을 위해서 머리에 뒤집어 쓰는 남바위라고 하는 그 보온 시설을 착용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보이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초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진은 1918년 늦가을경에 아마 찍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석탑 바로 옆에 역시 경봉 스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탑의 건립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석탑 건립에 시주질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없어진 요 비문에 따르면 당시 시주질로 참여한 사람이 마산, 양산, 통영에 계신 분들이 총 24분이 이 석탑의 건립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시주질로.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마산과 양산 지역에 시주질로 참여한 사람들의 면모인데요. 먼저 당시에 이 마산 지역의 불교의 현황을 보면, 특히 이 마산 지역은 이 1900년대를 전후하는 시기에 이 일본의 불교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이 일본의 어떤 불교의 어떤 종파들이 급속하게 등장되는 좀 특이한 그러한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1902년에 이 협정서에 의해서 이 마산 내에 일본 불교들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아마 이런 상황에 아마 이런 위기감도 있었고, 이 마산 포교당의 건립도 아마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석탑의 건립에 시주질로 참여한 옥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옥기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마산 지역의 이 독립운동에 연관된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 중에 옥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이 옥기환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마산 운동의 독립운동사의 이름을 올릴 만큼 이 지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양산에서 참여한 엄우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아들 두 사람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입니다. 특히 이 사람의 둘째 아들인 엄주태라고 하는 사람은 양산의 남부시장의 만세운동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엄주화라고 하는 사람은 양산 청년회와 양산 신간회에 관여했던 인물이고, 특히나 이 엄우영의 형이었던 엄신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장 군수를 지냈던 사람인데요. 이 엄신영의 딸이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차장을 지낸 윤현진이라는 이 독립운동가의 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엄씨, 양산에 있는 이 엄씨 집안은 이 아주 재력도 있으면서 이 민족 자본가이면서 동시에 이 항일 운동의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이 부모운중탑의 건립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아마 이제 그 나머지 인물들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지역의 어떤 독립운동과 연관된 인물들이었다라고 아마 봐도 크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석탑이 건립된 이후에 아마 이 마산 포교당에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이 건립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많은 신도들이 이 마산 포교당에 물밀듯이 몰려오고 그리고 이제 다투어 이 마산 포교당의 신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1919년에 장지연이 쓴 이 마산 신조불 석탑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그 포교 활동의 결과로서 통도사에서는 이 경봉 스님께 특별한 포상을 내리게 됩니다. 요 상장인데요. 지금 현재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그 상장입니다. 요 상장에 보면 이 마산 포교당 부모운중 이 탑의 건립에 대해서 이 은수저를 이 선물로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은수저도 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그래서 아마 이 은수저와 이 포상 상장을 아마 당시에 주지였던 구화스님께서 직접 경봉스님께 아마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 석탑을 이용한 다양한 그 행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은중탑 건립 10주년을 맞이해서 그 이전에 없었던 아주 대단한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행사냐면 바로 마산 포교당의 마당에 이 1000개가 넘는 이 등을 아마 달았던 모양입니다. 이 등을 달아서 이 지금 보시는 양대응이라고 하는 이분도 역시 통도사 해방전후의 초대 주지를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포교사로 당시에 이 마산에 와 계셨는데, 이분이 며칠 동안 그 대법회를 열었던 그런 행사를 열었고, 아마 밤에 이 주변을 밝히던 그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이 마산 포교당에 와서 이 석탑의 이 10주년 건립을 축하하고, 그리고 아마 그러한 그 풍경들을 아마 즐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석탑은 몇 번의 그 수리를 아마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지만 이 석탑이 이 포교당을 떠나서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도 여기에 있을 때 여러 차례 이제 갔었습니다. 여기가 그 저쪽 고성으로 넘어가는 휴게소에 뒷마당에 이렇게 석탑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통합해 보면 이 석탑은 1918년에 건립이 됐고, 그리고 이 장지연이 이 석탑에 대한 그 아주 귀중한 글을 썼고, 그다음 구화스님의 포상이 있었고, 10주년 건립 행사와 여러 차례 석탑의 중수를 거치다가 안타깝게도 이 석탑이 외부로 반출돼서 있다가 작년 12월 17일 날 석탑이 원래 장소인 지금의 장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그 동지를 맞이해서 이 제막 법회를 열고, 이제는 아마 다시는 아마 이 포교당을 떠날 일이 없다라고 저도 굳게 믿고 싶은데요. 아마 이곳에서 포교당의 역사와 함께 계속 이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석탑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석탑은 이제 기단, 탑신, 상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석탑도 역시 기단부와 탑신부와 상륜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분의 일본 사람에 의해서 석탑이 건립이 됐는데, 이번 그 논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소의 최선유 선생님께서 요 야마자키 주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마산에 계셨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몇 개의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분이 그 조선시보라고 하는 신문에 그 광고를 하나 1929년에 냈는데, 이때 본인의 그 직업에 대해서
토목 건축 청부업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이 토목 관련 일을 아마 진행했던 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에 관련된 그 부산일보의 1932년에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이 뜬금없이 그 마산 소방서에 그 제1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 소방서에서 일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이 토목 건축업을 하다가 어떻게 소방서의 부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후에 계속 아마 이 소방서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아마 또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서 연구를 좀 더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석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기단부의 형태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석탑들은 그 탑신부에 비해서 이 기단부의 점유 면적을 넓게 줌으로써 석탑의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 이 석탑은 반대로 탑신부보다 기단부가 협소해서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고대 건축의 기단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중국 하남성의 그 풍열사라고 하는 대전의 초석들을 보면 지금 이 부모운중 석탑의 기단부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좀처럼 그 탑의 이름을 적어놓는 그 사례들이 잘 없는데, 일반 불탑에서는 이 탑에서는 요 기단부 갑석에 보면 대보 부모운중탑이라고 하는 요 탑의 이름을 전서체로 새겨 넣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석탑은 그 탑 신부에 이렇게 불상들을 새겨 놓고, 그리고 전체에 걸쳐서 범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산스크리트 아시죠? 예, 범자를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상륜부라고 하는 탑의 제일 위에 꼭대기를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사족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리가 4개라는 거죠. 이렇게 다리가 4개인 사족형에, 요 위에는 지금 깨져서 없어졌습니다만 원래 최초의 모습을 보면 오륜형이라고 해서 5개의 그 바퀴 모양의 그 형태가 요 위에 중첩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깨져서 지금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게 됩니다. 일단 이 석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탑 신부에 새겨진 부조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탑 신부에 이러한 그 부조상이 새겨질 경우엔 사방불이라고 해서 내 방위를 지키는, 즉 동서남북을 지키는 네 분의 부처님의 형상을 이렇게 새겨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부조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방불의 동서남북에 새겨지는 상들과는 조금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이 상들의 존명들을 좀 추정을 해봤더니, 이 상들은 그 동쪽의 미타상, 그리고 서쪽의 석가상, 요 남쪽에는 요 약함을 지고 있어서 약사상, 요 북쪽에 있는 상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이제 합장하고 있는, 머리는 그 민머리를 하고 있는 나한상으로, 그러니까 승려상이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사방불의 배치는 이게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어떤 그 특이한 이런 도상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 2층 탑신 같은 경우가 더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 도상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일단 동쪽에 있는 상들을 보니까 그 일본의 13세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진원종 관련 공양집에 보니까 이렇게 연봉오리, 지금 연봉오리를 잡고 있거든요. 왼손으로 연봉을 잡고 있는 이와 같은, 일단 머리에 이 높은 관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관을 쓰고 있는 도상으로 길상천이라고 하는 천부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길상천이 아닌가 싶고,
그 반대편인 서쪽 면에는 우리나라 석탑에서는 유일하게 부동명왕이라고 하는 명왕이 나타납니다. 이 명왕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상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보면은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쪽 손에는 견삭이라고 하는 끈을 쥐고 있는 상인데, 이 상은 부동명왕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부동명왕이 새겨진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상의 존명을 저도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그래서 도상집도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일단 저는 이 보살형의 모습이지만 보살형과는 다른 그 도상의 특징으로 봤을 때 그 천부상 중에 현세 이익적인 상인 이 변제천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상은 손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열애의 상, 즉 직원인의 손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하대자가 없는 걸로 봐서 일단 부처님 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머리에 두건 같은 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서 아마 여인상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 보여드린 1층 탑신과 이 2층 탑신의 상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의견을 좀 제시해 줄 분들이 계시면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제가 좀 참조를 해서 나중에 수정 논문을 쓸 때 좀 참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추정이 허용이 된다면, 저는 북쪽 면에 나타나고 있는 초층 탑신의 이 나한상과 2층 탑신의 이 여인상의 관계를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도리천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도리천에 갔다가 하강하는 모습이 여러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 도상에 이렇게 도해화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지금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이 나한상을 아마 경봉 스님 자신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 2층 탑신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의 모습으로 혹시 형상한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추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범자인데요. 범자는 탑신 전면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3층, 4층, 5층은 한쪽 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옴자가 한 자씩 새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초층 탑신과 2층 탑신은 조각상 좌측, 우측에 하나씩 더, 그러니까 한 면에 두 구씩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층에 총 8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초층 탑신에, 그러니까 요 범자 사이에 조각상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각상 좌우측에 범자가 마치 협시보살처럼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요. 이 동서남북의 상과 초층 탑신에, 그리고 2층 탑신에 새겨진 범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육자 광명진언이라고 있죠. 옴마니 반매옴. 이 옴마니 반매옴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층 탑신에 보시면은 이 동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쪽이 정면관이었거든요. 이 석탑은. 그러니까 아마 동쪽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옴, 마니, 반매홈 이렇게 해서 이 세 면에 이 육자 관명진언이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면과 1층 탑신에 새겨져 있는 범자는 아마 당시에 널리 유행되던 염송 범자가 아닐까 싶은데, 가령 예를 들면 청주 보살사에 있는 5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 육자 광명 진언과 함께 삼밀 진언, 그 다음에 비밀 실지 진언이라고 하는 진언이 같이 새겨져 있어서 아마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면 이 보살사 석탑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증심사 7층 석탑은 이 육자 광명 진언이 이렇게 한 면에 쭉쭉쭉 돌아가면서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석탑에 들어간 돌들을 이렇게 숫자를 다 헤아려 보면 총 24매의 이 돌을 가지고 이 석탑을 쌓아 올렸는데, 이 돌의 숫자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고려 시대에 가장 많이 만들어진 그 석탑의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탑의 형태도 기단부를 제외하면 탑신부의 모습은 이 고려 시대 석탑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석탑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일단 그 탑명이 기단부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특이한 다른 석탑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조상들이 탑신에 새겨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통적인 석탑에서는 반드시 나타나고 있는 요 기둥들을 새기게 되는데, 이 기둥들을 새기는 것을 전부 다 생략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탑신 전체에 범자를 새기고 있는 점, 그 다음에 기단부의 특이한 점, 그리고 사리공이 있다 보여드리겠지만 좀 특이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전통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 석탑을 창안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석탑을 해체 수리할 때 상황을 보니까 이 석탑의 사리공은 이런 식으로 탑신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여기에 아마 이제 경전들이, 이제 경전이나 아까 장지현 선생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석탑을 필두로 해서 이런 근대 석탑에 그 영향을 줬던 석탑으로는 이 통도사에 있는 1920년에 건립된 이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석탑도 지금 여기 새겨져 있는 이 도상들이 신장상이긴 한데 정확히 뭘 새긴 건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탑신을 한 돌로 조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쪽을 쪼개서 조각하는 방법은 이 지금 이 포교당 석탑과 똑같습니다. 또 그리고 청도 신둔사라는 절에 새겨진 1924년에 만들어진 영산 보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는데, 이 석탑도 방금 말씀드린 이 근대 석탑의 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정법사 석탑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가장 이른 시기의 석탑, 그리고 이 석탑은 이 경상권 이후에 건립되는 이 근대 석탑에 엄청난 영향을 주어서 근대 석탑의 거의 그 모범적인 석탑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탑은 이 국내 유일의 부모 운중 탑이고 가장 연대가 빠른 근대기의 석탑, 그리고 마산 포교당의 이 정체성과 함께 가는, 굉장히 마산 포교당과는 뗄 수가 없는 이 마산 포교당의 중흥과 그 역사를 같이 해온 이 탑이라는 점이 이 석탑의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석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석탑을 빠른 시기에 이 근대기의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신둔사 탑 같은 경우 이미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늦은 탑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없어진 지금 그 비명, 아까 비석 그 글씨가 새겨진 이거를 빨리 어디선가 지금 빨리 찾아서 다시 포교당에 원상 복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아까 1928년에 10주년 때 1000개의 등을 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다고 했죠. 이 석탑을 테마로 한 다양한 불사 활동들을 전개시키는 것이 이 마산 포교당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지금 없어진 부모 운진경 탑비명에 나타난 개송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송에 따르면 불심으로 이 탑을 최고로 밝게 하고 부모 운진경의 보배 말씀이 전부 효과가 있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효성에 감화되니 만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은혜를 갚는 탑이 바로 이 탑이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규순입니다. 저는 마산포에 있어서 마산포교당의 지리적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중앙
정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변방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산을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고려시대 때 왕이 이곳에 방문을 하고요. 조선시대에도 이곳을 왕이 방문을 합니다. 이러한 곳은 아마 지방으로서는 마산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정동행성을 설치했는데 그 정동행성의 그 수장이 충렬왕이 됩니다. 몽고에 충성을 바치고자 충렬왕이 진두지휘를 하는데 이때 충렬왕이 마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마산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 남해안에 있어서 마산에는 고려시대 때의 석두창이라고 하는 조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영조시대 때부터 마산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물류가 즉 이 경남 지방에 있는 쇠곡을 비롯한 특산물들이 집화장이 이 마산으로 집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융성한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서 융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 가지고 이 마산이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중개항구가 되었죠. 이 석두창이라든가 또는 이 마산창이 갖는 중요한 점은 옛날에는 화폐가 없었습니다.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쌀로서 또는 특산물로서 조세를 냈는데 냈던 조세가 마산에서 배에 실어 가지고 고려시대 때는 개경까지, 조선시대 때는 한양까지 운송이 되었던 그런 항구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오면은 마산에 커다란 시장이 들었었는데 이때 들어선 시장을 조선시대 때는 시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장시라고 했는데 장시가 전국 15대 장시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성이 있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침탈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합니다. 1899년에 이제 개항장이 되는데요. 이 개항장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이 이 마산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많은 세력 다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이 마산을 거의 자기들 지배하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를 부설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기에 들어가면서 개항장이 폐쇄가 되면서 마산이 약간의 침체기에 들어옵니다. 그 침체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화폐로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고 이러한 개항장이 폐쇄됨에 인해서 약간의 침체기가 오지만은 그러나 이곳이 여전히 일본으로 이 미국을 일본으로 빼내가는 하나의 항구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제가 집중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이 마산포의 조선시대의 마산포의 그림입니다. 지금의 형태와는 상당히 다르죠.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옛날의 마산포의 해안선에서 지금은 한참 밑에까지 내려가십니다. 즉 거의 한 500m가 한 300m가 밑으로 바다 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F라고 하는 부분, 여기 마산창이 있던 곳이고요. 이 F라고 하는 부분이 E라고 하는 부분이 마산창이 있는 곳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마산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제시대 때의 마산포를 보시면은 우리 정법사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요 빨간색 있는 요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철도가 이 마산 포교당의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혹시 그거 맞는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 지도를 하나 더 구해 보니까 빨간색이 있는 게 이게 마산 포교당인데, 마산 포교당 뒤쪽으로도 기찻길이 있었고요, 앞쪽으로도 기찻길이 있었습니다. 아마 앞쪽에 있던 기찻길은 아마 철거돼 가지고 없어진 것으로 일찌감치 아마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빨간색이 있는 곳이 우리 마산 포교동에 있는 그 부근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 지도를 보시면은 요 우측 아래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요. 큰 도로가 있는 여기 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앞에 철도가 있었고, 마산 포교당 뒤쪽으로 이렇게 철도가 있었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여기 길이 이렇게 있죠. 요 길 한 개하고 있고 요 두 개가 있는데, 요것이 현대에 보면은 이렇게 살짝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그 길이 남아 있어요. 지도에서 찾아보면 남아 있는 걸 봤을 때에 요 지역이 이 마산 정법사가 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마산포 경제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포의 경제력은 세곡 집화장에서 수탈 양곡의 집화장으로 일제강점기 때 변했고요. 그다음 이러한 집화장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동량이 증대가 됐고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됐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는 또 크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여기 한 6천 명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물동량이 생기는데, 그러한 물동량이 19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19년 9년이 지났을 때 25%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1920년까지 이 마산에 설립된 사업체와 공장을 보면 조선인이 설립된 회사가 10개, 공장이 16개, 일본인이 설립한 회사가 24개, 공장이 32개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산의 구하선님께서 이러한 마산 포교당을 왜 마산에다가 지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산 포교당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은 마산 시내의 한 중심가에 지금 마산 포교당이 있지만, 옛날에는 앞에 보시면 아시지만 마산포의 외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선님께서 봤을 때는 이 산악지방, 산지, 무악산이라는 산과 앞에 시장, 불림시장과 어시장이 있는 그리고 마산 창이 있는 이 사이 경계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의 약간 성스러운 공간이었고, 그리고 우리 마산 포구를 봤을 때는 우리의 생활 무대였는데, 이 두 개가 접점하는 곳에다가 위치를 하게 됐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사진사로 봤을 때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종교적 공간으로서 구현이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포교동을 보면 뒤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다는 이야기는 옛날 전통적 지리인 풍수에 보면은 산은 정신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게 산이 하나의 종교적 공간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옛날에 이 뒤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없었을 때는 산이 굉장히 온전하게 보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산이 그냥 산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산의 정상에서부터 현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거쳐서 이 정법사로 능선이 들어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여기 뒤쪽이 여기 살짝 높죠. 혹시 거기 보이십니까? 예, 살짝 높은 게 여기 능선입니다. 이 능선을 통해서 여기 정법사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크게 넓게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마산항이고요, 마산만이고요. 마산의 무악산입니다. 무악산의 좌측과 우측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크게 봤을 때에 무악산의 정상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능선이 있습니다. 좀 더 당겨서 보면 무악산에서부터 이렇게 능선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지금 회원성지죠. 현재 그 문신 미술관이 있는 그 위가 되겠습니다. 그 능선이 되겠습니다. 그 능선으로 인해 가지고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봉화산과 밑에 신월산 그리고 중앙에 있는 무악산을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봤을 때 무악산이 중심에 있습니다. 중앙에. 다르게 말하자면 봉화산이 좌측룡이 되고 신월산이 우백호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크게 본 것이고요. 좀 더 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원성지 능선에서부터 이렇게 마산 포교당으로 이렇게 능선이 들어오고 있는 걸 아까 보셨고요. 좌측룡은 이렇게 아까가 아니라 여기 삼호초등학교 쪽으로 능선이 하나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아마 버스를 타고 오거나 해보면은 여기 이 개천 옆으로 해가지고 이게 길이 높습니다. 살짝 높거든요. 그쪽이 지금은 관찰하기가 이 건물들이 많아서 관찰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게 좌측룡이 될 거고요. 우측으로는 문신미술관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점선을 보시면 우백호 쪽이 되겠는데 이게 뒤에 있는 그 철도가 지나가면서 우백호 쪽을 이렇게 잘라 먹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에 크게도 이렇게 좌측룡 우백호가 감싸고 있고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이렇게 우백호 좌측룡 우백호가 감싸고 있는 이런 아주 마산에서 굉장히 찾기 힘든 그런 그 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풍수에 있어서 또 전통적인 지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서울의 그 경복궁 자리를 보시면 아시지만 한양의 중앙이 아니라 한양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양의 중앙이라 그러면은 종로라든가 아니면 을지로가 돼야 되는데 서양은 그렇게 중심에다가 성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중심에다가 지어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심에 지어가지고 무게를 균형을 잡게 하는 그런 좌우 균형을 잡는 그런 자리를 중요시했습니다. 또 그런 자리를 명당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중심 자리를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주인의 자리라고 하는데 우리 그 마산 정법사가 이러한 주인의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가 무엇일까? 아니면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 봤을 때 구하선님께서는 공간이라든가 이 땅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셨기 때문에 주인된 자리에 정법사를 앉춤으로 해서 주인의식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 보는데요. 우선 통도사 그 성보박물관에 가보면 원화스님의 유품 중에 폐철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폐철이 전시되어 있어요. 폐철이 있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이 고매하신 분들이 풍수를 하셨구나. 유월화스님이 풍수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월화스님의 스승인 구화스님도 당연히 풍수를 하셨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스승이 제자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법사를 구할 때도 그러한 풍수적인 주인 자리, 중심 자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보이고요. 이러한 중심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제의 하인이 되는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일제의 노인이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일제에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 기지화 시켜버렸거든요. 한반도를.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모르지만 불교도 또 그렇게 조선 불교가 그렇게 전락을 해버릴 것입니다. 대처성 불교로 전락을 하고 또 구도자를 그 구도를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 그 비구 스님들이 거처할 곳을 없애버렸어요. 어느 절에서나 먹고 자게 만들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한 그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조선 불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선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포교당은 조선 불교를 세우는 독립기지, 또 나라를 되찾는 독립기지로서의 포교당의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까이에 시장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게 했고, 이로써 그 독립운동가들이 지나가기 또는 방문하기 좋게 만들었으며, 산이나 바다는 바로 은신처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 헌병대에서 온다면은 산으로 바로 피신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여기 마산 포교당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그 증거들을 보면은 구화스님께서 이 마산 포교당을 창건하셨는데, 이분이 그 독립운동한 내역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셨을 동안에는 이 내용을 독립운동 기밀비 또는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발설한 적이 없었지만은 이 내용들이 영수증이 발견되었었죠. 이 중에 하나 보시면은 중간에 6번에 보면 장제륜 독립운동 적접지거 동래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제륜 씨 같으면은 우리 배달학원의 교사로 계셨고, 또 장지현 선생의 아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걸 이렇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여기가 정신적 지주로 조선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또 독립운동, 조선 불교의 독립운동과 조선 나라의 독립운동을 같이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전진기지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마산 포교당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한 마산에 있어서는 근대 역사에 있어서도 보기 힘든 그러한 정신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포교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증거가 바로 독립운동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발기인들을 마산 포교당의 발기인을 보면 장지현, 박성윤, 뭐 김태권, 뭐 이런 분들, 감기현 이런 분들은 벌써 자강 회원으로서 일제에 항거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간회에 활동하셨던 이영재 선생이나 노동야학 교장을 하신 옥기환 선생, 그리고 장제륜 선생 같은 분들이 포진하고 있었으며, 해방 이후에 그 건국 훈장을 타신 수여하신 분들도 7분이나 현재 계십니다. 팽상짐 선생, 명도석 선생, 여예 선생, 이상만 선생, 그리고 최철용 선생과 이유식 선생, 그리고 양대영 우리 여기 주지로 계셨던 분이고요. 오태근 선생도 우리 여기 주지로 계셨던 분이고, 이분들이 전부 마산 포교당의 불교 진흥회 또는 불교 청년회 또는 배달 학원에 몸담아서 직접 진두 지휘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 마산 포교당이 주인 의식을 가진 중심 자리였다는 것을 이분들이 바로 증명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주인으로 되돌려 놓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유유상종 또는 기운이 같은 기운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이 마산 포교당이 그러한 주인 자리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이곳으로 모여들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 옛날 그 일제시대 때는 조그마한 건물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있어서는 이 사실 크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자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 곳이 바로 이 마산 포교당입니다. 마산 포교당의 이 지리적 위치라든가 입지가 굉장히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주 역할을 한 위대한 공간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사와 독립운동상에서 이렇게 위대한 포교당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마산 포교당에서 연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대자유치원에서 거쳐간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나라가 또 힘들거나 또는 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필요할 때에 커다란 동량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동서대학교의 캠퍼스 아시아학과라는 학과에 소속에 재직하고 있는 재점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방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소개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전공은 일본 불교의 그런 사회사업, 그러니까 교육사업도 포함해서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번에 이렇게 마산 지역의 조선 불교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PPT 순서에 따라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산 지역의 종교와 교육사업이라는 측면에 주목을 해서 그간의 연구가 미진했던 일제시기 조선 불교 교육사업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마산 지역 대표적인 종교 기관이었던 마산 포교당, 마산 포교당에 대해서는 앞서 그 발표 내용을 봐서 충분히 그 위치적 그리고 그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저도 학습이 되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포교당에서 운영을 했던 배달 학원 그리고 배달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들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활동이 가지는 근대사적 의의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마산 지역의 종교와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산 지역의 종교와 관련해서는 조선의 불교를 포함을 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종교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이루어졌고요.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기독교 계열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선 불교의 교육 사업에 집중적으로 근데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관련된 신문 기사와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그 배달 유치원의 교육 사업의 그 윤곽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본 발표의 목표이고, 인물 중심보다는 교육 사업 현황에 집중적으로 해서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선행 연구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109년 그 정법사 창립 기념 학술대회 때 발표가 되었던 김성순 선생님의 연구가 조금 배달 학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신문기사 내용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연구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인물 중심의 연구가 중심이 되었고, 또한 김복근 선생님의 연구도 있습니다. 김복근 선생님의 연구도 제가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주로 인물 중심 그리고 그 당시 마산 지역의 그런 교육 사업 현황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산 포교당의 교육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최대한 접근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마산 포교당의 그런 교육 사업의 첫 시작을 알리는 배달 학원과
관련된 기사 내용은 1922년 7월 11일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산 지역에 특히 이제 교육 사업과 관련된 기관이 없음을 마산 지역민들도 이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뜻을 받아들여서 마산 포교당에서 그 배달 학원에 관련된 그런 교육 사업을 일으키고자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23년부터 26년까지의 간단한 동향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정원은 한 120명 정도로 모집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주로 불교 청년 창립회라든가 마산불교 소년총회 등의 청년의 그런 활동을 개최하는 장소로도 배달 학원이 공간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마산으로 돌아온 유학생이나 노동자를 위한 위로회를 개최했던 기사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진흥회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처음에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통도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그리고 진흥회는 후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마산태화서관의 주체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마산지국이 후원을 해서 그 배달 학원 강당에서 조선글 강좌를 매일 2시간씩 일주일 동안 하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일제의 저항의 상징이 조선어를 학습을 하고 그 중요성을 조선 청년에게 동시에 알린다는 것으로 마산 지역에서의 배달 학원의 입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문화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김성수 선생님의 연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교육을 배우는 공간이 아닌 그 마산의 청년들, 그리고 유학생들, 그리고 조선어와 관련된 그런 학원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봐서 충분히 문화센터, 마산 지역의 문화센터와 같은 공간을 했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사 내용을 조금 확인하면요, 1925년에는 수학여행을 통도사, 동네 범업사, 온천, 부산 각 지역을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마산발 기차로 출발했다라는 내용도 기사로 확인이 되었고, 제2의 졸업생을 내었고 재학생이 80명이고 교원이 4명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도 기사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27년에 오게 되면 마산 포교당의 배달 학원과 마산 구락부의 마산 학원입니다. 병합 준비를 하면서 드디어 배달 유치원의 그런 유치원 사업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 시기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배달 유치원의 내용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서 이제 배달 유치원, 배달 학원 등에 관여한 인물들이 얼마나 항일투쟁 정신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 활동을 했는지는 충분히 앞선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로 이제 배달 유치원에서 배달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형제, 그리고 이상만, 옥기한 등의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했고, 이분들이 원장이 되고 원감이 되고 이사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배달 유치원을 이렇게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히 배달 유치원의 민족적인 차원에서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라는 이 내용을 제가 대자 80년사라는 그 책자에서 가지고 왔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세한 결의 내용을 신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설립준비위원이 1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배달 학원과 마산 학원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다른 학교로 보내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학생 정원은 남녀 아동 1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금은 1원, 그 다음에 매달 내는 수업료는 50전,
그리고 나이는 만 4세에서 6세, 그다음에 계약은 4월. 이건 이제 일본 학기 그대로 이 당시에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접수, 그러니까 신청하는 장소는 신문사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주로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마산 지국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을 모집하기 위한 그런 광고도 활발히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비라라든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유치원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제 유치원 개원일인데요. 이제 유치원 개원일이 지금 보시는 왼쪽의 사진을 보게 되면 그 개원일이 1928년 5월 1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졸업 기념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28년 3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원일은 1927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나 이렇게 보면 전부 다 1927년 4월 2일로 보고가 되기도 하고 4월 9일, 5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개원일은 이제 5월 1일로 보는 이렇게 대자유치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다양하게 개원일을 보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원이 오른쪽 사진에 봤을 때 이제 졸업 사진인데 이제 졸업 학생 수가 대략 50명 안쪽입니다. 여기 50명 안쪽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열 몇 명으로 그 당시에 한 3대1 정도로 아동의 그런 비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여자 어린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특히 배달 유치원에서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이 이제 그 맨 처음에 유치원을 열었을 때의 사진인데 이때 한 120명 정도의 원화가 모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달 유치원의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예입니다. 학예인데 최근에 이제 학예에 저도 이제 딸이 2명이 있는데요. 이미 이제 딸이 커서 학예를 갈 일은 없지만은 제가 어릴 때 그 애들 학예를 갔을 때는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재롱잔치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학예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특수한 사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떻게 학예가 개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학예를 보기 위해서는 입장료가 필요했습니다. 보통 40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0전은 매달 월사금, 그러니까 수업료가 한 달에 50전씩 매달 이렇게 냈는데 그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통 어른은 40전이고 학생이나 소아는 20전. 그래서 이 학예를 보기 위해서 일단 돈이 필요했고 근데 이 당시에 그 원아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이 학예를 보기 위해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쪽에 돈을 지불하고 보러 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산 배달 유치원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저녁 8시입니다. 8시부터 이곳 수자에서 학예를 개최하였던 바 천진난만한 아동들의 사랑스러운 유희를 보겠다고 해집하는 군중은 실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형재 씨의 원장입니다. 개사가 있은 후 20여 종의 과목을 마치고 그러니까 20개 정도의 그런 이제 학생들의 끼를 이렇게 예능을 보고 휴식 시간을 이용을 해서 우에하라 마산 공보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산 공업보통학교의 그런 교장이 와서 유치원 교육에 대한 강화와 여자 교육에 대한 필요 다문과 해당 유치원 원감 이상만 씨로부터 유치원 경영에 대한 취지를 들어 일반 학부형에게 심절한 부탁이 있은 후 그날 11시경에 폐회를 했는데 일반 내빈에게 심각한 느낌을 주었으며 아래와 같이 모든 사람들 동정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학예를 마치고 나면 후원금을 또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우에하라 그 교장 같은 경우에도 금일봉을 제출을 하였고 그래서 이 유치원이 이 학예라는 것이 유치원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학예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유치원 교육의 강화, 유치원 교육의 필요성, 어린아이들의 그런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여자 교육, 여자 어린이들의 교육, 그리고 유치원 경영에 관련된 그런 이제 학원 측의 유치원 측에 이제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제 동정금을 받는 이렇게 주된 목적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는 그 이유가 재정적으로 조선인 유치원은 상당히 기반이 약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유치원은 배달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예를 개최하거나 입장료를 받는 가극회나 음악회를 개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전에는 유치원 기부금을 동정금이라고 했으며 원아들의 춤과 노래, 교사들의 장기 공개, 영화 같은 것을 곁들여 50전에서 1원의 입장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선인 유치원은 이 학예를 통해서 유치원 운영을 하기 위한 모금을, 자원을 모금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신문 기사인데 이제 배달 유치원의 그 학예와 관련된 그 기사를 조금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지 이제 학부모들도 오게 되고 외부의 인사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많은 기사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교육 내용에 조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교육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그 배달 유치원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료로서 배달 유치원의 매년 학사 보고철과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입학 원서와 관련된 철인데 다행히 이제 이런 서류들이 대자 유치원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해서 대자 80년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이 자료를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년 학사 보고철에는 관련 종사자의 철저한 원화 관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달 유치원 개원 당시 1927년부터 36년까지 현황 자료가 보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1회 학사 보고철에서는 입대원한 아동수, 그리고 반별 재적 아동수, 휴업 일수, 졸업 아동수, 출결 사항, 상을 수여한 내용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2회가 되면 학생 수가 많이 증가를 하는데 교원이 보통 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학생을 담당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학생을 담당하는 그 학생 수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원 기간 및 후원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있고 이사의 내용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자 유치원에서 가져온 연도별 원화 및 교원 수를 보면 여기에서는 아마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학급은 3개 학급으로 운영이 되었고 학생 수는 보시면 대략 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지역에 이 배달 유치원이 얼마나 유치원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핵심적인 그런 공간으로 활약을 했는지 충분히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배달 유치원 나중에 대자 유치원을 오늘날의 대자 유치원을 이름을 바뀌게 되고 여기에 교원 수는 생각보다 27년에는 제가 발굴한 자료에서 4명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8년부터는 6명 또는 7명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금 교원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내용을 수업을 했을까 조금 많이 궁금을 하고 교육과정이 있으면 상당히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대자유치원의 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 당시에 유치원의 교육과정 내용과 조금 비교를 해서 조금 상상을 조금 해보았는데 지금 표 3에 나와 있는 것은 이화 유치원 원의 하루 일과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일제강점기 때 유치원의 꼬마들은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냈는지 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 유치원에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 교원이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화 유치원입니다. 이제 가장 한국 최초의 유치원이라도 일컬어지고 있고요. 물론 한국 최초의 유치원은 일본의 정토진종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산 유치원이 최초라고 또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조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치원은 이화 유치원이 최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시 전후로 해서 원아들이 등장을 하면 마중을 하고 자유유기, 집짓기, 그림 그리기, 모래놀이, 점토, 소꿉놀이, 인형
뭐 이런 놀이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유사한 놀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임은 창가, 기도. 여기서 기도는 이제 그 기독교 계열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인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담화, 그리고 게임, 그리고 10시 반경의 간식. 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어디에서 만든 콩젓을 먹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는 요를 마루에 깔고 누워서 쉬게함, 뭐 낮잠을 자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시 지나서 또 활동을 합니다. 목공, 주로 이제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12시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놀이 중심의 원화들 하루 일과라며 오른쪽에는 경기도 인천에 위치한 영아 유치원의 경우는 학습을 합니다. 유치원에 지금은 당연히 한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배우고 학습 중심의 교육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면 일제 강점기 때 무조건 애들이 놀게끔 하는 유치원이 조금 교육 과정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그 영아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글자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한글과 가나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 해서 학습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는데 배달 유치원의 경우는 대자 80년사의 기록에 따르며 졸업 앨범 속의 사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을지 이렇게 유출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수기, 손으로 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원도 함께 도형을 맞추고 색종이 적기, 구슬 끼우기, 도화지에 그림 그리기 하는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특설 시간에 놀이터에서 그네 미끄럼탄 둥근 회전의자를 타고 모래놀이를 씨름하는 모습, 운동장에서 각종 놀이기구를 가지고 노는 모습, 율동, 바깥 놀이터에서 풍금을 갖다 놓고 남녀 아동이 이렇게 원을 맞추어서 댄스, 춤을 추고 무용을 하는 모습, 등산, 산에 이제 올라가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사과를 하나씩 손에 들고 뭐 하나 이건 이제 간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체조, 그러니까 체조를 하면서 교사와 같은 동작을 따라서 하는 것. 라디오 체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한국의 국민 체조, 이게 국민 체조도 일제 잔재라고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라디오 체조를 그대로 배달 유치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선인 아동 중심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저항적인 그런 뭐 라디오 체조라는 일본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조금 빼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 뭐 해서 배달 유치원은 교육 과정은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에 대한 것을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일본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1927년에 그 유아의 교육이라는 잡지에 일본 그 유치원 협회라는 그 학회 단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투고된 LYS 생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후원을 하는 사람이다, 일도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고한 일본어로 기고된 문장인데 여기에서 2명의 교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원이 총 4명이긴 하지만 중점적으로 2명의 교원이 나이가 좀 든 교원이 1명 있고 올해 경성중앙유치원 4번과를 졸업한 유치원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학교를 졸업해서 유치원 선생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배달 유치원의 경우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원이 1명, 조교원이 2명, 모두 4명의 교원이 보육사업을 처리를 하고 있었고 이 중에서 2명, 나이가 좀 든 교원 1명, 그 다음 경성유치원 4번과를 졸업한 이 교원이 원아들을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조금 나이가 있는 선생은 나이가 있어서 가정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이 지극히 LY생이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경험 그 자체가 그녀의 수완을 헤쳤는지 아무래도 아이들과 갈등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그녀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녀의 진짜 인격이 그 정도로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실무가 있는, 그러니까 아이 육아를 해본 사람이 이제 선생을 교원이 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이하고는 잘 맞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평을 하고 있고요. 4번과를 나온 선생인 또 하나의 선생은 물론 성격에 있어서 순진한 면도 있지만 가르치는 기능에 있어서도 확실히 탁월한 점이 많다. 결국 인간적인 약한 감정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대하기 때문이다. 경험은 없더라도 그녀의 마음 표현이 순결해서인지 아이들은 그녀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아이들 잘 가르친다라는 주관적인 그런 기고자 나름의 당시 유치원 교육에 대한 교육 방법이나 생각 등이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LY생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제가 이제 원고 글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1927년 배달 유치원 당시의 이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기록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배달 유치원의 그 밖의 활동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자모회 같은 경우는 조선의 유치원의 모든 대부분의 자모회가 생겼는데 특히 마산 지역에서도 자모회 활동이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어머니 중심의 활동이거든요. 예를 들면 마산 여자 시민 운동회를 주최를 한다거나 이 마산 여자 시민 운동회 같은 경우는 근우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간에서 우리 독립운동 활동을 하고 이런 내용들은 많이 조금 알려져 있는데 근우회는 신간회와 조금 같은 성격의 신여성, 그러니까 여자 중심의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근우회 활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금 강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근우회에서 활약한 인물들도 이 배달 유치원과 뗄 수 없는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우회가 했던 행사들을 이 자모회는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자모회 자체도 상당히 항일적인 그런 운동 중심의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934년부터는 그 부인 재봉 강습회, 편물 강습회, 그래서 여성들 중심의 그런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중요한 공간, 유학생들의 그런 공간으로도 배달 유치원이 많이 이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학예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이게 배달 유치원의 학예에서 꼭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학예에서는 반드시 조선의 꽃이라는 노래를 뭐 합창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재롱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서 그리고 조선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예를 통해서 표출했다는 부분도 조금 지적을 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모회의 활동, 이 사진을 보시면 재봉 강습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동아일보 기사에 조금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고 그 기사면에 또 강조된 것이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이거는 농촌 계몽,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신문사에서 활동을 한 항일적인 그런 운동인데 그 운동과 같은 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모회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건 이제 식민지 조선 유치원의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의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 식민지 정치의 동화 교육으로 각급 학교로부터 민족적 특성이 말살되는 가운데 유치원에서만이 자유롭게 민족성을 온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유치원의 각종 공연은 교육 구구의 정신과 그 성과를 재현하여 전시하는 데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봐서 이 유치원에서의 활동은 일반적인 교육기관 그 이상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맺은 말을 읽으면서 이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의 역할은 충분히 지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조선인 부모의 이제 근대적인 교육에 대한 갈망도 충분히 이 마산 지역민들의 그런 욕구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배달 학원과 배달 유치원에서의 유치원 본연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 전개는 조선 독립을 향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을 위한 공간, 전 공간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원 이상의 의미가 크다.
아이들의 다양한 놀이 학습은 열심히 연습을 해서 관객들 앞에서 학예로 이렇게 보여졌지만 그건 단순히 오늘날 유치원 재롱 장치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유치원 경영을 위한 자금 모집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유치원 교육 필요성을 조선인 학부모에게 설명하는 근대적 교육 계몽의 역사적 행사로서도 학예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율동, 동화, 가곡을 하면서도 그 하나의 몸짓과 목소리에는 자신이 조선민족임을 자연스럽게 새기고 되뇌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달 유치원 자모의 근회 중심으로 전개되는 각종 행사는 단순히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만을 위한 행위가 아닌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저항과 독립을 위한 근대적 여성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행위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배달 유치원을 통해 등장한 신간회와 다른 마산 지역의 근대 여성의 출현이라는 부분도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유학생들의 행보에서도 배달학원, 배달유치원 충분히 조선의 민족성을 강조하고 일제의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엔 적절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유치원이라는 공간만이 식민지 정책의 악랄한 민족 말살 정책에서 비교적 배제되고 민족성을 온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의 공간이라 한다면 그러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향후 더 많은 자료 발굴과 이를 기반으로 이 주제에 대한 비교 고찰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적어도 마산 포교당 교육 사업은 마산 지역에서 마산 포교당의 위상과 더불어 배달학원, 특히 배달유치원은 단순한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조선인의 남녀 여성 연령 불문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편, 저는 이 단어를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적합할지 몰라서 방편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만큼 그런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배달유치원이라는 마산포교단의 교육사업을 통해서 새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